좀 전에 이제 비교 방식을 봤는데요. 그 비교 방식은 최근 10년간 출제된 이론이 뭐가 이론이 출제가 됐는가 하면 아까 그 공시지가 기준가이겠죠. 그때 순서가 어떻게 됐죠? 표시직에 있죠. 그 순서를 물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순서를 물은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사례가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래요. 특별히 사정이 개입된 사례인데 얼마나 싸게 거래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사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아주 어렵게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수정을 하려면은 무슨 지수법이 있거나 변동률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 변동률을 구할 수가 없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안 되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토지의 경우는 소비재에 가까워요, 생산재에 가까워요? 늘 장보기 하러 가서 토지도 사고 뭐 이런 소비재요? 그런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토지는 뭐에 가까워요? 생산자에 가까워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문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든 것 외에 그 외에는 이론으로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이거 이론으로 질문하면은 오늘 아까 봤던 5번 문제 있죠. 그죠? 이제 5번 문제 같은 뭐 이런 정도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면 이론의 내용이 있는 게 그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그러니까 오늘 5번 문제 같은 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167쪽에서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그 시점 수정에서 그 미음 있죠, 미음. 시점 수정에서 미음. 자, 거기에 사실은 난이도를 약간 높게 낼 때는 그걸 낼 수가 있어요. 난이도를 높여서 낼 때는. 시점 수정된 사례 가격은 기준 시점의 사례 가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사시지기 하잖아요. 기준 가격을 계산할 때 사례 가격에서부터 사시지계 이렇게 이제 면적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아직 사례 영역이에요. 사례. 아직은 사례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대상 부동산과 차이 나는 점을 지역 요인 비교하거나 개별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비교죠. 이쪽으로 넘어와야 이제 대상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례가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어서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을 때의 가격으로 바꾸는 게 사정보정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시점 수정이잖아요. 사례가 그 당시에 거래되지 않고 언제 거래되었다면, 기준 시점에 거래되었다면 이 값에 거래될 거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수정한 작업은 아직은 대상으로 넘어오기 전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이제 선을 그어서 개념을 구별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의 영역은 사례 영역이에요, 사례 영역. 이걸 질문하면은 조금 어렵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된 가격은 누구의 가격이다? 아직은 사례의 가격이다. 자, 그게 이제 질문을 좀 어렵게 할 때 하는 얘기예요. 다음에 그 지역 요인 비교 및 개별 요인 비교에서는 그 디귿의 종합적 비교법이 있죠. 그리고 넘어가면 리얼의 평점법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평점법에서 무엇을 질문했었는가 하면은 그 C와 D의 지역 요인 비교 항목과 개별 요인 비교 항목이 있죠. 평점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이제 평점법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종합적 비교법으로 출제하기도 하는데, 평점법은 사례가 어떠하고 대상이 어떠하다를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획지 조건, 기타 조건,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사례가 100일 때 대상이 뭐 95, 접근 조건 100일 때 100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평점법이라 그래요. 평점법이 훨씬 더 객관적이거든요. 근데 요건 계산 문제로 내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러면은 바로 0.95 이러면은 1.1 하면 되는데 지금 과거에 이론으로 요걸 물었었어요. 요거. 요 획지가 빠지잖아요. 획지가 빠지면은 지역 요인 비교 항목이에요. 획지가 빠지면. 획지가 들어가면은 개별 요인 비교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획지가 있느냐, 획지는 그 땅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역 요인 비교를 하느냐, 개별 요인 비교를 하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요 5개를 써놓고, 다음 중 지역 요인 비교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지역 요인 비교 항목이 아닌 거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요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CD에서 C에는 없는데 D에는 있는 게 뭐예요? D의 첫 번째 줄 마지막에 획지가 있잖아요. 획지.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뭐 그 정도입니다. 더 이상은 뭐 됐고요. 자, 이제 수익 방식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이 수익 방식은 이제 수익 환원법이죠. 수익 환원법은 이것도 뜻은 알아야 되죠. 수익 환원법은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여기서는 장래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장래.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미래를 보고 감정평가하는 방식은 수익 방식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보고 감정평가하는 것은 수익 방식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가치 가격 정리에서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했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요 가치 정의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방식이 바로 수익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방식이 바로 수익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렇게 있죠. 순수익은 환원,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입니다. 그렇게 짝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하는 법은 수익가액을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 있고 환원율로 미래 현금 흐름을 각각 할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 할인하는 방법. 할인해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찾아요. 이때는 할인율로 할인해야 돼요. 그래서 할인율이 필요해요. 여기는. 근데 이 방법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 하고요. 위의 방법은 직접 환원법이라 그래요. 이건 직접 환원법. 밑에 건 뭐라 한다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투자론에서 들어봤죠. 투자분석 기법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투자론에서 들어봤잖아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각각을 할인해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요. 얘는 각각을 다 할인하지 않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만 예상해요. 1년치만. 우리 그 어림셈법에서 앞으로 예상 1년치만 예상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금액이 어떻다고 가정해요. 그 금액이 똑같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영업 소득이 8천만 원인데 투자액이 10억이다. 그럼 자본 회수 기간 하면은 8천만 원, 8천만 원, 8천만 원 계속 똑같은 금액 들어와서 10억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따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화폐 시장 가치 고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몇 년치 것만 예상을 해요? 1년치 것만 예상해서 남은 기간 동안은 금액이 똑같다가 가정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간편해요? 이게 더 간편하잖아요. 정확하긴 이게 더 정확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너무 난이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딱 한 번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패스해야죠.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딱 한 번.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예,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직접 하는 법은.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한다. 다만 이게 용어의 뜻을 설명할 때 순수익을 환원하는 거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다. 이렇게 됐죠? 자, 다음에 이제 환원율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환원율에 대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는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순수익은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여기는 두 가지. 하나는 장래 순수익이고, 방금 했던 장래 순수익이고, 하나는 안정화된 순수익이에요. 왜 안정화된 순수익일까요?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만 계산한 후에 남은 기간 동안은 똑같다고 가정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거기에 어쩌다 발생하는 순수익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어쩌다 발생하는 순수익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안정화된 순수익이에요. 그래서 그 순수익의 밑에 요건 있죠? 168쪽 맨 밑에. 168쪽의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여백 있죠, 여백에. 묶어서 네 가지를 통틀어 묶어서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안정화된 순수익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거고, 계속적, 규칙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으로 발생해야 되고, 이게 다 무슨 순수익이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화된 순수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순수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갈 거 없어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뭐 산정에서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잔여법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정도. 토지 잔여, 우리 앞에서 수익 배분의 원칙 할 때 있죠. 수익 배분의 원칙 할 때 수익을 다 배분하고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남는다. 토지한테 마지막으로 남는 뭐 그런 게 있다는 정도지 더 이상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 예전에 15년 전에 토지잔여법으로 계산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거는 15년에 한 번 나오는 건데, 그럼 뭐 그런 거는 그 맞추면은 출제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그냥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순수익이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서는 왜 안 중요하겠어요? 이거는 앞에 이미 투자로 인해서 순영업 소득 할 때 했잖아요. 거기서 다 했어요. 그 순영업 소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유 순전후 할 때 유에서 순 내려올 때 영업 경비 빼죠.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다 완벽하게 일치해요. 앞에서 투자로 인해서 했는 거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요. 우리는 뭐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환원율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환원율을 더 하는데, 이제 환원율이 자본 수익률 더하기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다. 자, 일단 요거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 환원율은 요거 지울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우리 투자론에서도 환원율 배웠잖아요. 투자론에서 환원율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 했잖아요. 이게 총 투자액의 가격과 같아요. 부동산 가격, 순수익. 투자론에서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 그렇죠? 자, 그럴 때,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그때 총 투자액 10억 했을 거예요. 10억. 10억 해가지고 가능 총소득 얼마, 순영업 소득 이렇게 했잖아요. 10억을 투자를 하는데 토지를 4억 주고 사가지고요. 건물을 6억에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물은 30년 후면은 가치가 0이에요. 자, 이런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투자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임대료 수입으로 이제 수익도 내고 원금도 회수하려고 그래요. 그럼 30년이 지나면 토지는 그대로 있어도 건물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 30년간 이 투자된 금액 6억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토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얘는 회수를 해야 돼요. 30년간. 1년에 얼마씩 회수해야 될까요? 2천만 원씩은 회수해야 되지 않나요? 맞죠?
1년에 2천만 원씩은 회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 건물에서 1년에 임대료 수입해서 경비 빼고 이렇게 해서 순영업소득을 계산했더니 8천만 원이에요. 순영소득이. 이 8천만 원을 다 번 돈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번 돈이라고 하면 안 된다. 요 중에 얼마는 원금 회수해야 돼요? 1년에 2천만 원. 이게 30년간 6억. 그러면 나머지 6천만 원만 버는 거라고 해야 되고 2천만 원은 원금 회수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요게 수익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원금 회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8천 번다고 해서 야, 내 8% 벌어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8%가 다 버는 게 아니고 버는 거는 몇 프로? 6%, 2%는 원금 회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환원율이다 이 말이에요. 환원율은 어림잡은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수익률은 어디 있어요? 요거죠, 요거. 요게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요게 자본 수익률, 이걸 다른 말로 할인율이라고 해요. 요거는 정확한 수익률일 때는 할인율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는 수익이지만 미래에서 현재로 올 때는 할인율이 되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환원율의 중요한 성질이에요. 아주 중요한 성질. 됐어요? 환원율의 정의는 투자론에서 공부한 거고 아주 중요한 환원율의 성질이에요. 자, 그런데 토지는 회수율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토지는 회수율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회수율 고려 안 하잖아요. 뭐만 고려하는 거예요? 건물만 회수율을 고려하는 거예요. 건물만. 자, 그래서 거기 공식 바로 밑에 168쪽에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이렇게 돼 있고 건물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이렇게 돼 있지만 토지 환원율은 뭐만 있어요? 자본 수익률만 있는 거죠.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30년간 회수를 하면 어떻게? 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회수율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회수율은 소멸되는 그런 자산은 뭐를 고려해야 된다? 소멸되는 자산은 회수율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6천만 원이 수익이고 2천만 원은 회수되는 거다. 됐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여기서도 이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됐다고 보면 돼요. 거의 안 됐어요, 여기도. 근데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어디서 출제되겠어요? 환원율에서 출제가 돼요. 그거를 최근 10년간 어디서 출제됐는가 하면은 170쪽에 한 번 출제돼서 한 번 170쪽에 그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하는 거 있죠. 여기서 출제됐거든요.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출제된 지가 지금 올해로 9년 됐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출제됐어요. 2011년도에 출제되고 지금 좀 오랫동안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와 관련해서 좀 전에 제가 2천만 원씩 몇 년간 회수한다 그랬어요. 30년간 회수하면 얼마 회수가 돼요? 요거 회수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천만 원씩 회수해가지고 지금 은행에 넣어 놓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금고 속에 넣어 놓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은행에 넣어놔요? 은행에 넣어 놓으면 2천만 원씩 사면 은행 넣으면 6억보다 더 되지. 그냥 집에 금고 속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재투자라는 거를 한다고 가정한 걸까요? 재투자를 안 한다고 가정한 걸까요? 재투자를 안 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조금 전에는.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회수를 하더라도 직선회수법이라고 그래요. 직선회수법. 요거를 다른 표로 직선환원법 그래요. 직선환원법. 원래는 회수인데 직선환원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할 때 그거를 우리 교재 170쪽에서는 이제 직선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선법은 재투자를 한다 안 한다? 재투자를 안 한다. 그다음에
감채기금법, 상환기금법 같은 말이에요. 감채기금환원법, 상환기금환원법. 이 환원자를 지금 다 생략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생략해서. 요거는 재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아까 우리 감채기금법 원가법에서도 이자 고려한다 이런 게 있었죠. 얘는 재투자를 한다, 안 한다? 재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평준연금환원법 하는데 요거 생략 가능한 거요. 연금환원법. 환원 생략하는 거요. 법 이렇게. 연금법이 연금법. 요것도 재투자를 한다. 재투자를 하는데 자, 요거 앞에 수식어를 집어넣을게요. 요거는 안전한 곳 재투자예요. 요거는 동종업종 재투자예요. 자, 이렇게. 자, 이게 물건의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가정을 해요.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얘는 광산을 평가할 때 적당하다 그러고요. 얘는 어장을 평가할 때 적당하다 그래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 건물이 낡아지는 그런 경우에요. 일반적인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직선법을 적용한다라고 해요. 왜 그러는지까지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물건에 따라 다르다. 요거는 광산, 요거는 어장이다. 자, 특히 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 제가 100억을 들여서 이제 광산 개발에 나섰어요. 100억을 들여서 광산 개발 나갔는데, 앞으로 30년은 광물을 캘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나는 광산에 투자해서 내가 투자한 100억이라는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수익도 내야 되고. 맞나요? 그러면 30년 후에 내가 다 만약에 회수를 했다면 그거를 다시 광산에 재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광산에. 그 광산에는 재투자가 안 돼. 더 이상 캘 게 없으니까. 그런 다른 광산 알아보고 할 때까지는 일단은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아놓는데 집에 그냥 금고 속에 모아놓는 게 낫겠어요? 은행에 좀 안전한 데 모아놓는 게 낫겠어요? 은행에 안전한 곳에 모아놓는 게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모아놓지 말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안전한 곳에 재투자한다 그래요. 광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전에는 아무데도 재투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장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요것도 이제 예를 들어 100억을 들여서 막 어장을 넓게 해가지고 양식업을 하고 있어요. 굴도 양식하고 전복도 양식하고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도 있고. 자, 근데 어장의 경우에는 내가 회수되는 돈을 만약에 어구가 뭐 멸실이 되거나 낡아지거나 했을 때 새로 다른 어구로 바꿔도 늘 해마다 내년에 다시 생산하고 내년에 다시 생산하고 재생산할 수 있지 않나요? 캔다고 이거는 양식한다고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구히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같은 업종에 재투자한다는 게 가능하죠. 맞나요? 그러니까 물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뒤에 이제 물건별 평가에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안전한 곳에 재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겠어요? 동종업종에 재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겠어요? 동종업종의 수익률이 높겠죠. 안전한 곳은 은행 같은데 안전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똑같은 순영업 소득이라면 어떤 방식이 평가액이 가장 높겠어요? 이게 평가액이 제일 높겠죠. 연금법이. 그 다음은 감채인법. 그 다음에 직선법. 요거 충분히 이해되셨죠? 요 정도면 돼요. 요 정도면. 그나마 이해가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알 필요 없는데, 다만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광산의 수익률하고 요 안전한 곳의 수익률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여기는 어장의 수익률과 재투자의 수익률이 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래요.
여기는 이종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끝내면 돼요. 더 이상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요. 저도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이해하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그게 최근 10년간 출제됐던 유일한 이론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됐습니다. 지금 환원율을 설명드리면서 뭐까지 함께 설명드렸어요? 회수율에 대한 것도, 그 잡은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회수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쓰기는 환원법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잡은 회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정도면 됐고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이제 환원율 다시 보시면은 169쪽에 환원율이 이제 의의는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의의. 환원율이 뭐예요? 하면 이거 대답하면 돼요. 투자론에서 공부한 거. 그다음에 환원율의 성격 동그라미 1, 2, 3, 4는 무시하고요. 그 동그라미 5번을 체크하면 되죠.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을 합한 개념 이거 체크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뭔가 하면은 산정에 여러 가지가 있죠. 산정에 시조2L부 또는 시요2L부예요. 자, 일단 종류는 뭐예요? 종류는 시장 추출법,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 투자 결합법, 시장 추출법,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 투자 결합법. 투자 결합법은 다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 있고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있어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 건물을 결합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그래서 환원율을 구할 때 토토건건 해요. 토토건건. 오랜만에 또 들어보셨죠?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환원율을 구할 때 지지저저 하죠. 지지저저. 요거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엘루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이죠. 이렇게. 자, 부채 감당법은 환원율을 어떻게 구해요? 부저저 하죠. 부저저. 자, 요거를 이제 특히 요 세 가지입니다. 특히 세 가지. 특히 세 가지는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최근 10년간 이 수익환원법에서 모두 몇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은 7문제 나왔거든요. 최근 10년간 7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가 이론 문제. 아까 요거 어려운 이론이었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요 이론. 근데 요걸 요 정도 알잖아요. 만약에 요 정도 알면은 어디까지 근접해 갈 수 있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까지는 찾아갈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 못 맞춰요. 이거보다 더 해야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요 정도 알면, 요 정도는 충분히 이해되셨죠? 요 정도 이해하셨으면은 둘 중에 하나까지는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됐잖아요. 5개 중에 하나 찍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 찍는 게 그나마 낫잖아요. 나머지 한 개를 더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학습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 한 개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라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이론 문제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난이도 높은 계산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2개 빼놓고는 모두 다 5가지가 계산 문제인데 그 계산 문제가 다 이런 환원율을 알아야 된다거나 요거 때문에 요거. 환원율을 알아야 요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요거.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그잖아요. 이거 모르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저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은 문제에서 환원율을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환원율을 알려주면 땡큐죠. 근데 알려주지 않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저 3가지라는 거예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예요. 근데 부저저는 벌써 두 번 출제가 됐어요.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써볼게요.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거는 두 번 출제됐어요. 토토건건도 한 번 출제됐어요.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게 지지저저예요. 그래서 물리적 결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환원율을 토지 가격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더하기 건물 가격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이렇게 해요. 그래서 토토건건이죠. 토지 가격이 40%다. 그러면 건물 가격은 60%가 되는 거고 토지 환원율이 예를 들어 5%다. 건물 환원율이 10%다. 이렇게 문제에서 준다고요. 이거 0.4, 이거 5%, 0.6, 이거 10% 이렇게 문제에서 줘요. 여기 왜 토지 환원율보다 건물 환원율이 더 높을까요? 토지 환원율보다 건물 환원율이 왜 더 높을까요? 건물의 경우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회수율이 있어야 되니까, 감가되는 회수율이 있어야 되니까. 토지는 뭐만 있으면 되고 수익률만 있으면 되고, 얘가 수익률이라는 뜻이에요. 수익률 5%는 토지는 5%가 수익률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회수율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 2%, 여기 6%, 8% 이렇게 환원율을 계산해서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 결합법의 환원율은 어떻게 해요? 내 돈, 남의 돈. 내 돈 비율이 뭐예요? 지분 비율. 그럼 지분 환원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 환원율 자리에 뭐를 써요? 지분 배당률을 써요. 지분 배당률. 더하기 남의 돈 비율이 뭐예요? 저당 비율, 대부 비율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저당 상수. 그래서 지지저전, 내 돈 비율, 지분 배당률, 남의 돈 비율, 저당 상수, 지지저저. 그래서 토토건 지지저저. 여기서 요 지분 배당률, 자, 요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투자론에서도 지분 배당률 나왔잖아요. 그죠? 투자론에 지분 배당률 안 나왔어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현금 수지, 그놈이에요, 얘가. 여기 종합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그거고, 그래서 제일 위에 총자산 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할 때 그때 그거예요. 종합환원율 밑에 있는 거. 다음에 부저저는 뭐예요? 부저저. 부저저는 환원율을 구할 때 뭘 이용한다? 부채 감당률을 이용한다.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그놈이에요, 그놈. 여기에다가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게 저당 비율, 저당 상수가 위하고 어때요? 같죠? 이 부저저 할 때 이 저저하고 지지저저 할 때 저저가 같은 저저잖아요. 그러니까 저저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저저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출제가 되면 요거 가지고 구별해야 돼요. 문제에서 부채 감당률이 있으면 부저저로 풀어야 되고 지분 배당률이 있으면 지지저저로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된다고요, 얘가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얘는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돼요. 지지저저는. 이거는 여러 번 출제됐어요. 총 3번 출제됐어요, 얘는. 여기 괄호 속에 적당한 용어가 뭘까요? 이렇게 한 번 나오고요. 계산 문제로 2번 나왔어요. 얘는 계산 문제로 1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특히 지지저저. 제가 봤을 땐 지지저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지지저저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예요.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나 보다. 조성법이라는 게 있나 보다. 엘루드법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정도.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문제를 좀 볼까요?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7번에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조금 전에
시조 투11 했잖아요. 투자결합법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요소 구성법이 뭐하고 같아요? 요소 구성법이 조성법하고 같죠? 조성한다, 요소 구성한다. 그 다음에 시장 추출법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해법은? 분해법 없죠? 분해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분해법은 원가법의 감가 수정 방법에 나오는 거예요. 감가 수정. 내관 분심할 때 분해법. 엘루드법은 시조 투 엘브 엘루드법 나오고. 그 다음에 8번. 연간 예상 총 수익이 120만 원이고 연간 예상 총 비용이 20만 원.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란 얘기예요? 순수익이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연간 할인율과 자본 회수율이 각각 5%, 3%라고 할 때 수익 환원법을 이용하여 수익 가격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수익 가격 구하라고 하면 나는 뭐하고 뭐를 찾아야 돼요? 순수익하고 환원율 찾아야 되죠. 근데 순수익은 금방 보이죠? 순수익은 얼마로 보여요? 100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환원율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게 늘 문제거든요. 근데 환원율을 구할 때 대부분은 저렇게 물어요. 토, 근근, 지저저, 부저저 이렇게. 근데 요런 공식도 있잖아요. 아까 자본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여기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도 있잖아요. 요 수익률을 뭐라고도 했어요? 할인율이라고도 했잖아요. 맞나요? 그 소리는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하기 하라는 얘기, 더하기. 그러니까 수익률, 회수율 요렇게도 추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몇 프로란 얘기예요? 8%. 그러면 100 나누기 0.08 8하고 관계 있는 숫자 125, 125. 정답은 몇이에요? 4번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됐죠? 자, 그럼 됐고요. 그 나머지 지금 엘루드법 참고 박스 있는데 170쪽에 그것만 조금 설명드리고 좀 쉴까요? 그 엘루드라는 사람 얘기인데요. 그건 이제 참고입니다. 이게 뭐 요것까지 자세히 할 수는 없으니까요. 1950년대에 미국의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해서 엘루드라는 사람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 토토근건 있죠. 이 토토근건은 뭐를 전제로 하는가 하면 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보유해야 돼요. 아까 30년간 회수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건물을 30년간 운영해서 회수한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30년간 매년 2천만 원씩 6억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 식으로 회수하는 거예요. 투자된 돈을. 자, 그런데 그때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30년간 이거 끝까지 보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 5년에서 길어야 10년 운영하다가 팔고 나오더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는 매년 이렇게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5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인플레가 발생해버리면 오히려 건물은 낡아져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매년 이렇게 회수하는 게 아니고 팔아서 회수가 돼요. 팔아서 회수가 되는데 뭐 매년 회수할 거 뭐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변화를 고려하는 거예요. 엘루드라는 사람은. 그래서 거기 몇 번째 줄이에요. 동그라미 전제 조건에서도 있고요. 전제 조건.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가치 변화를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부동산 가치 변화 마지막 줄이 있죠. 마지막 줄에 3번 동그라미에서 마지막 줄 마지막에 부동산 가치 변화를 고려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할 때 남의 돈을 사용해요. 그 전제 조건 1번. 전제 조건 1번에 투자자들은 타인 자본을 사용해요. 자, 타인 자본을 사용하니까 투자자들이 순영업 소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세전현금 수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건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전제 조건 동그라미 2번. 왜냐면은 부채 서비스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자 주머니에 남는 게 뭐예요? 세전이죠, 세전. 그죠?
자,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타인 자본을 사용하니까 세전현금 수지에 관심이 있고 또 일정 기간 보유 후에 처분을 하니까 부동산 가치 변화를 고려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세전현금 수지 밑줄 긋고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가치 변화 밑줄 긋고 자, 거기 플러스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그 한 가지가 지분 형성분이에요. 지분 형성분. 지분 형성분이 뭔가면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 내려갈 때 이자만 빼요? 원금 상환도 빼요? 원금 상환도 빼죠. 그 원금 상환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번 돈이죠. 원금 상환은 번 돈이에요. 그래서 그 원금 상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 지분 형성분, 그 세 가지에 관심이 있어서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환원율 계산하는 방법을 만든 사람이 엘루드예요. 그 세 가지 기억하세요. 지분 형성분, 세전현금 수지, 가치 변화분, 요 세 가지. 그러면 엘루드법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됐고요.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이제 남은 게 물건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있습니다. 좀 쉬겠습니다.